공주, 관비, 승려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경혜공주의 이야기입니다. 1436년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의 장녀로 태어난 경혜공주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축복을 손에 쥐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문종은 이 영특하고 아름다운 딸을 유독 아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외모가 출중했을 뿐만 아니라 문종을 닮아 총명함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녀의 혼례는 당시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문종은 사위 해주 정씨 영양위 정종을 위해 한양 한복판에 전례 없는 규모의 저택을 지어주었는데 이 집을 짓기 위해 무려 30여 채의 민가를 헐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당시 신료들의 반발을 살 만큼 파격적인 대우였으나 딸을 향한 문종의 사랑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혜공주의 앞날에는 영원한 봄날만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승하하고 겨우 12살이었던 남동생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왕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부모도 든든한 외척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이인 경혜공주와 그녀의 남편 정종만이 단종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수양대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왕좌를 노리기 시작하자 경혜공주는 단순한 공주를 넘어 단종의 정치적 보호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단종의 피신처이자 충신들의 회합장소로 내주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도 그녀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1453년 마침내 운명의 계유정난이 터집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 등 반대파를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 역시 단종을 지키려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주의 삶은 찢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생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다가 끝내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고 유배 4개월 만에 단종이 죽었는데 죽은 사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르게 묘사되고 있으며 단종의 시신을 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 퍼런명 때문이었죠. 이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엄흥도가 충의를 지키다 죽는 것은 달게 받겠다며 야밤에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지금의 장릉 자리에 묻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단종이 복권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편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광주로 유배된 정종과 그를 따라온 경혜공주는 작은 초가집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동생 단종은 세상을 떠났고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서로의 온기와 공주의 복중에 있는 아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을 에워싼 왕실 경비대의 발소리가 고요를 깨뜨립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가 들고 온 것은 사약이 아닌 역적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능지처참의 어명이었습니다. 죽음을 예감한 정종은 떨고 있는 경혜공주의 손을 잡습니다. 공주는 이미 눈물조차 마른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죽음보다 혼자 남겨져 노비가 될 공주와 뱃속의 아이 걱정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종은 경혜공주에게 공주 저하, 이제 소신은 더 이상 저하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를 따라 죽으려 하지 마소서. 저하의 몸 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단종 임금의 핏줄이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경혜공주는 부마, 어찌 나더러 홀로 그 모진 세월을 견디라 하십니까? 차라리 나도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왕녀로 태어나 노비로 사느니 당신 곁에서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정종은 자신의 소매를 찢어 공주의 눈물을 닦아주며 간곡히 청합니다. 그는 공주가 왕녀의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정종은 살아서 증명하소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마지막 희망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하가 살아야 저도 저 세상에서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금부도사의 재촉에 정종은 강제로 끌려나갑니다. 경혜공주는 만삭의 몸으로 비틀거리며 살인문 밖까지 쫓아나갔지만 무정한 병사들의 창 끝에 가로막힙니다. 멀어져가는 수레 위에서 정종은 마지막까지 공주를 향해 외쳤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소서. 공주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피울음을 삼켰습니다. 이것이 조선에서 가장 화려한 혼례를 올렸던 두 사람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가장 고귀했던 공주는 이제 역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명령이 그녀에게 내려집니다. 경혜를 전라도 순천의 관비로 보내라. 비단 옷을 입고 금식판에 밥을 먹던 공주가 전라도 변방관청의 노비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당시 순천 부사는 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리고 몰락한 권력에 대한 조롱으로 그녀에게 노비들이 하는 굳은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오라는 부사의 명령 앞에 남루한 옷을 입은 경혜공주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부사를 쏘아보며 외쳤습니다. 내가 비록 죄인의 처가 되어 이곳에 왔으나 몸 안에는 엄연히 선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왕의 딸이다. 감히 어느 누구가 나에게 노비의 일을 시킨단 말이냐? 공주의 서슬퍼런 기계와 서늘한 눈빛에 압도당한 순천 부사는 결국 뒷걸음질을 치며 물러났고 감히 그녀에게 노비의 일을 시키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낸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경혜공주는 남편 정종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역적의 자손은 대가 끊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이가 아들일 경우 즉시 죽임을 당할 위기였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낳은 후 딸이라고 속이거나 아이를 숨기며 필사적으로 지켜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가 공주의 핏줄을 어찌 죽이겠느냐며 세조를 설득하여 아들 정리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조는 공주에게 한양 근처에 집을 내주고 신분을 일부 회복시켜 주었으나 공주는 화려한 궁중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보정이라는 법명을 얻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매일같이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먼저 떠난 아버지 문종, 비참하게 살해당한 동생 단종, 그리고 온몸이 찢겨 죽은 남편 정종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신앙으로 승화시켰습니다. 1473년 38세라는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세조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